자동차 전복 사고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 황제라는 소식어에 걸맞게 그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힘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집에 돌아와 회복하고 있다. 난 몇 주 동안 분에 넘치는 지지와 격려를 받아 매우 감사하다. 치료해준 하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 메디컬 센터와 시나이 의료센터의 의료진에게 고맙다. 나는 집에서 회복과 재활운동을 하며 매일 강해지겠다고 재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의 부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합니다. 의료센터 최고 책임자인 아니시 마하잔 박사는 우즈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즈의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여러 곳이 산산조각나며 부서졌다. 정강이뼈에 철심을 꽂아 부상 부위를 안정시켰다. 발과 발목뼈는 나사와 핀으로 고정했고 상처 부위의 붓기도 가라앉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즈는 최근에도 5번째 허리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고를 당한 터라 그의 복귀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타이거 우즈는 모두를 놀라게 만들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실제 필드로 돌아와 골프 선수로 복귀하기 전 비디오 게임으로 먼저 컴백을 한 것입니다. 우즈는 최근 게임사 2K와 골프 비디오 게임 독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K는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타이거 우즈와 독점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게임은 PGA 투어 전문가, 코스, 기어, 의류 브랜드 등이 참여하는 매우 현실적인 골프 시뮬레이션 체험입니다. 가장 최근작인 PGA 투어 2K21은 현재까지 거의 200만 대가 팔렸습니다. 2K는 PGA 투어 2K 프랜차이즈의 우주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확보했고 2K가 제휴기간 동안 발행한 다른 골프 게임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상권의 사용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즈는 PGA 투어 2K의 전문 이사 겸 컨설턴트로 비디오 게임 마케팅에도 역할을 맡습니다. 2K는 우즈 TGR 파운데이션과도 제휴하여 여러 단체들의 발전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같은 행보는 우즈에게 있어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즈는 이미 게임 회사 EA와 15년 계약을 맺고 타이거 우즈 PGA 투어 비디오 게임을 출시해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EA는 우즈가 이딴 스캔들로 위상이 추락하자 2013년 계약을 종료하고 우즈와 결별했습니다. 실생활에서 여러가지 구설수들로 인해 위축되며 위기를 맞던 찰나 제네시스 전복 사고로 인해 바닥을 찍고 이번 2K와의 계약으로 전화 위복의 상황을 맞으며 다시 한번 골프 왕제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즈도 성명에서 비디오 게임 환경을 통해 우선 복귀하기를 고대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났다. 골프 비디오 게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나의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 난 또 뭐라고, 페페TV야. 비디오 게임에서 복귀하는 게 뭔 복귀야. 스포츠 선수면 직접 몸을 움직여서 기록으로 보여줘야지. 뭔 게임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겠대. 게임은 시간 낭비일 뿐이야. 아닙니다. 과거 테트리스 보글보글하던 시절에야 게임은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게임 산업은 증강현실이 구현되면서 특이점이 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과 세계 우주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등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소프트웨어 조각들을 통해 표현되는 그래픽일 뿐이고 실존하지 않기에 현실세계와는 달리 물리법칙의 한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속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은 현실세계의 생활과 흡사한 형태를 띠고 전개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리얼타임 콘텐츠 시장은 2019년 약 19조 원에서 2022년에는
시장은 약 7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타이거 우즈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력이 떨어지면서 현실적 제약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는 영원한 아이콘으로 남아 불로장생의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타이거 우즈를 살린 현대차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타이거 우즈를 살린 제네시스 GV80이 미국에서 최고로 안전한 차에 선정되며 미국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네시스 브랜드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에 부여하는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에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는 매년 출시되는 수백 대의 차량의 충돌 안전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중에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부여하는데요.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석 스몰 오버랩, 조수석 스몰 오버랩, 전면 충돌, 측면 충돌, 지붕 강성, 머리 지지대 등 6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테스트에서 상급 이상 등급을, 전조등 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제네시스의 GV80은 6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고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위 요건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면서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네시스의 안전성은 곧장 판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올해 1, 2월 북미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76.8%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기간 캐나다 판매 실적은 365대로 114.7%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북미 시장에서 GV80 판매량은 올해 1, 2월 3,009대에 육박합니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53.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제네시스는 조만간 두 번째 SUV인 GV70을 북미 시장에 투입하고 판매 확대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내연기관차뿐 아니라 신형 전기차 출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네시스는 조만간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첫 전기차인 JW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JW는 프로젝트명으로 SUV 형태로 개발되는 만큼 북미 등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G80 기반의 파생형 전기차 출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질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는 10대 중 7대가 현대차인 것으로 드러나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글로벌 넥소 판매가 33.6% 증가하면서 약 6,500대의 수소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재작년 45.3%에서 69%로 급증했습니다. 즉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수소차 10대 중 7대는 현대차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잘나가는 현대차를 보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현대차의 비약적 성장과는 다르게 일본의 도요타, 혼다는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토요타는 전년보다 33.2% 감소한 1600대, 혼다는 33.8% 감소한 200대의 수소차를 판매했습니다. 일본차에게 처한 가혹한 현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칩에서 석유화학 제품까지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며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제조업체들의 생산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요타는 미국 켄터키주,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멕시코 소재 2개 공장 등 총 4개 공장의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온게이지아이 신문 또한 도요타의 북미 감산 소식을 전하면서 이 지역 일부 공장에 이미 11일께부터 생산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화학 제품 부족 및 최근에 혹독한 기상 상태로 생산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대규모 정전 영향으로 미국 듀폰 등 주요 화학 제품 제조업체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시트에 쓰이는 화학 제품 등 반도체 칩뿐 아니라 다른 부품까지 공급 병목 현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화학 제품은 공급을 한번 멈추면 원료 교체 및 설비 유지 보수의 시간이 걸려 영향이 수개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감산으로 도요타는 캠리 하이브리드, 아발론, 렉서스 등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혼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망 문제로 북미 지역 생산 일부를 잠정 중단합니다. 혼다 또한 코로나19, 여러 항구에서의 정체, 반도체 칩 부족, 혹독한 날씨 등을 이유로 공장 가동 중단이 현실화된 상태고 멕시코 법인도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는 도요타와 혼다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차들은 노재팬 극복에 사활을 걸고 한국에서 한 대라도 더 팔겠다며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혼다코리아는 지난달 2021년 뉴 오디세이를 출시하고 국내 미니밴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앞서 1월에도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CR-V 하이브리드를 국내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만 들어 벌써 세 번째 신차를 출시한 셈입니다. 토요타 코리아도 신형 시에나를 출시하고 미니밴 시장 공략에 맞불을 놓습니다. 렉서스 뉴 LS를 선보인 데 이어 LS 컨버터블 버전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여파로 판매량이 급감했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올해는 판매량이 더 저조한 상황이어서 여전히 비관적입니다. 닛산 자동차의 철수 이후 다른 브랜드도 철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소비자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노재팬 운동으로 떠나버린 닛산에 이어 남아있는 도요타와 혼다의 고심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타이거 우즈가 비디오 게임을 통해 복귀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재활운동 열심히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서 하루빨리 필드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일본 차 업체들은 왜 이렇게 한국 시장에 집착을 하면서 남아있을까요? 노재팬 운동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차에 금을 발라놓고 팔아도 일본 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겠냐고요. 그냥 일본 가서 파세요. 워이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렌푸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 네이버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태가 이상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을 셋업해서 축출하던 그림자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국의 네이버의 라인을 통째로 꿀꺽하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네이버의 라인이 상하이에 있는 중국인 기술자가 일본인 라인 이용자의 정보에 32회 접근했다는 단순한 사실이 네이버가 중국 공산당에 정보를 제공했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대를 Z홀딩스와 일본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셋업 범죄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급기야 지배 구조라는 단어까지 나온 황당무계한 상황입니다. 19일 총무성은 네이버의 라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라인 및 Z홀딩스에게 보호법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라인의 보고와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법 위반 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라인의 일본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있는 기술자 4명이 32번이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 일본 사용자의 사진과 동영상 서버가 한국에 있다는 것, 한국에 있는 이 서버에 한국인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인이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에서 일상적인 일이다. 전 세계의 해외 계열사 직원들에게 개발과 운영을 위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이에 있는 중국인 기술자들은 뛰어난 인공지능 개발 인력이며 현재 일본에는 이런 뛰어난 인재와 직원이 없는 현실이다. 라는 설명에는 기분은 많이 나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일본인 사용자들의 사진과 동영상 서버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도 개발 및 운용 인력이 네이버 한국 본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다만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기분 나쁜 것입니다. 단순하게는 왜 이런 사실을 일본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느냐라는 약관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급기야 네이버와 중국 공산당과의 협조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중국인 기술자 4명이 32번 서버에 접촉했다 라는 사실이 라인이 중국 정부에 정보를 제공했다 라는 식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지식이 전혀 없는 일본은 개인정보를 중국에 이전했다
이 이전 과정을 일본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라인은 수차에 걸쳐서 중국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전혀 듣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전국 지자체의 라인 활용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각 지자체는 서둘러 앱 이용을 중지하기로 발표합니다. 현재 일본의 900여 개의 지자체가 라인 공식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공공 서비스를 라인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가소의 입소 신청과 주민의 상담, 대형 폐기물의 수집 신청 등 일상생활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총무성은 라인을 통한 국민 의견 모집과 채용 정보 제공 등을 당분간 중단한다. 총무선 직원들도 업무상의 연락을 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을 중지해달라고 주의 환기를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게 26일까지 라인의 이용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치카와시는 그동안 라인을 이용해서 주민표 신청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일단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상당히 편리했는데 이제는 직접 움직여야 하고 전화로 소통해야 하게 되었다고 아쉬워합니다. 또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라인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의 삶에 큰 그림자를 가지고 왔다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는 라인을 이용한 C19, 육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정보가 필요하면 일일이 관공서로 전화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고생들의 건강한 교제를 위한 상담 창구도 일시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라인페이를 이용한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지불 등의 처리 중지는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아서 좀 더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사카부의 돈다바야시는 도로 파손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라인 계정을 중지했습니다. 이 계정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앞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관공서로 직접 서류로 접수해야 합니다. 또 자민당과 공명당, 입헌민주당은 그동안 의원들 간의 연락수단으로 사용하던 라인을 당분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라인을 사용하지 않았던 예전처럼 회의 소집도 종이 서류로 통보하고 긴급 연락은 전화나 이메일로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디지털 지식이 전혀 없는 일본이 한국의 네이버에 시비를 걸고 있는 호들갑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분위기는 닛산 자동차의 카룰로스 곤을 축출하려는 셋업 범죄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과 확대하고 있는 쪽이 통합기업인 Z홀딩스 내 일본 야후 쪽 인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네이버의 라인과 일본 야후의 경영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사실은 야후 측과 협의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할 정도로 일본의 야후에서 언론에 제보를 하고 문제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야후와 라인의 모회사인 Z홀딩스의 나카타니 노부루 상무는 네이버의 라인과 초기에 합작할 때에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자회사 라인 디지털 테크놀리지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 라고 인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일본 야후에게 중국 상하이 자회사의 존재를 숨겼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국인 4명이 일본의 라인 데이터를 쳐다보고 있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언론 보도된 것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Z홀딩스의 나가타니 노부루 상무는 자민당이 주최한 모임에 나가서 개인정보를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부적절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해명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라인이 잘못했다, Z홀딩스도 잘못했다, 외부위원회를 설치해서 시정하겠다 라고 잘못을 시인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Z홀딩스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증평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23일 첫 회의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시도 조지 도쿄대 교수가 위원장인 특별위원회는 라인의 데이터 취급 실태 파악 등을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와구치 히로시 카와구치 디자인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 기술 검증위원회도 설치해서 여러 분야에서 라인을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Z홀딩스 전체의 지배구조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라인 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인의 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검증하겠다로 확대하더니
급기야 필요하면 Z홀딩스 전체 지배 구조를 손보겠다로 발전한 것입니다. Z홀딩스의 나가타니 노보루 상무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 일본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배 구조까지 철저히 만들어 달라 라고 나서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닛산 자동차에 카룰로스 곤을 내쫓던 일본 임원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